네, 이번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타이틀 보셨겠지만 은행주가 내년에는 반등이 확실하다 이렇게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누가 뽑았는지 궁금한데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은행증권보험 애널리스트입니다. 박혜진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연구원이 뽑으신 제목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군요. 저 제목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목은 좀 자극적이긴 한데 눈에는 쏙 들어오는, 귀에는 쏙 들어오고 하여튼 은행주 내년에 순이자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 같다. 네. 전망이라고요. 이런 배경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일단 금리 하락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지금 소폭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제 시장 금리가 네, 조금. 맞습니다. 시장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한은도 이제 추가 금리 인하의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은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NIM이, 그러니까 NIM 하락이 이제 드디어 좀 완화되는 기조가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올해로 이게 마무리되면서 내년에는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뭐 컨디션들이 많아서 뭐 확실히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은행의 NIM은 거의 지금 3년, 5년 동안 주구장창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구장창,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드디어 마무리되었고요.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자산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 정부가 그 가계 대출을 굉장히 제한하면서 은행들 자산 성장도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컨퍼런스 콜 때 회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한 연간 3에서 4% 정도 성장하는 수준인데 그것을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냥 오는 대출 수요를 받는 것만으로도 올해 자산 성장이 한 8%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은행들은 분명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대출 수요 자체가 사실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어느 정도 자산 성장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이제 은행들 순이자 이익은 좀 증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도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확실하다. 박혜진 연구원이 뽑은 제목 같은데. 아니 저는 반갑다 반등 이 정도로 했는데 작가님께서 네. 우리 작가 해석하기 나름이죠. 네. 사실 추가 금리 인하가 멈출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제 이 금리 인하를 엄청 많이 전 세계적으로 다 단행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등장하고 내년에는 또 뭐 코로나를 극복해낼 거라고 다들 이제 기대를 하다 보니 추가 금리 인하는 조금 당연히 제한적인 거고 오히려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 과정으로 한 번에 또 금리를 확 올릴 수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금리가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 시장 금리에 이미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은행들의 이익으로 이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조달 코스트와 뭐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예금과 대출의 이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이자 이익과 판관비 쪽은 어떤지 올해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해서 뭐 이걸 감익을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논리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거래 대금이 정말 유례 없었습니다. 연간 평균으로 이제 22조 원을 넘어설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이러한 거래 대금? 일평균 거래 대금. 일평균 거래 네, 대금이? 일평균 거래 대금이 22조 원을 은행에? 아니요. 우리 증권? 브로커리지. 네. 브로커리지. 네, 거래 대금. 네.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합친 거래 대금 네네네네. 말씀드린 거고요. 요게 이제 22조 원. 그러니까 뭐 사상 최대 숫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그렇죠. 숫자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거래 대금이 물론 내년에도 갈 수는 있어요. 네. 지금 장이 워낙 호황이라서 그리고 뭐 지수를 사실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거의 뭐 3천을 보고 있는 분위기여서 갈 수는 있으나 이게 너무 워낙 이례적인 숫자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좀 경상적인 수준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 저는 브로커리지 자체는 한 3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은행을, 그러니까 증권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이 브로커리지 때문에 유례없는 또 수수료 수익을 수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마 기억해 보시면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것 때문에 은행들 상품 판매가 올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브로커리지 때문에 이제 비이자익이 상당히 양호했는데 내년에는 브로커리지가 요 정도 나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30% 정도 감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순이자익은 증가할 수 있으나 비이자익은 조금 증가하기는 쉽지 않겠나,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다만 이제 은행들 상품 판매가 올해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버리지 4사 기준으로 비이자익이 한 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네. 상품 판매가 양호해지면 요거보다는 덜 감소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은행의 또 다른 은행 이익에 뭐 요즘은 이제 금융 지주라고 하니까 증권을 끼고 있고 하니까인데 가장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무수익 여신이잖아요. 네. 돈 떼일까봐. 네. 네. 대출 나간 돈이 이제 연체가 되고 돈 떼일까봐 떼이는 돈 이건 이제 대선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내년에 은행주 실적의 핵심 키 이 대선 비용은 어떻게 측정을 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자이익이랑 비이자이익은 사실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그리고 이제 NIM이 정말 엄청 하락하지 않은 한 웬만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라 이자이익은 이제 증가를 하게 돼 있고. 네, 은행은 다 그렇게 설계해 놓죠. 네, 맞습니다. 비이자이익은 뭐 좀 변동성은 있으나 크진 않습니다. 사실 은행 실적의 핵심은 대선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올해 이제 코로나 관련 충당금은 은행들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쌓을 예정입니다. 네. 3분기까지 한 회사별로 한 2천억 원대 정도 쌓았고요. 4분기에 아마 한 번 더 대규모로 쌓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지켜봤지만 코로나 관련 여신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오는 규모 자체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들이 요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으나 사실 정말 그 정책 지원한 코로나 여신 자체의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내년에는 대선 비용이 이와 같거나 혹은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커버리지 4사 기준으로 한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봤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은행은 당연히 내년에 좀 증이익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보통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을 운용할 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바이코리아다, 한국 주식을 많이 산다 이러면은 대표성을 띠는 은행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근에 은행주 주가도 조금 반응은 좀 한 것 같고 네. 유럽 쪽도 금융주들이 좀 괜찮나요? 해외 쪽 은행주들은 좀 어때요? 미국 쪽 은행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아까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네. 그때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은행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거의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급락한 주가들이 지금 다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거에 비한다면 사실 국내 은행주는 조금 늦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연말에 이제 약간 반짝 랠리를 했고요. 한 뭐 저점 대비해서 20-30%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 이전 주가를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한다면 은행들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에 증이익이 좀 이렇게 확실한 상황이라면 사실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까지는 회복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은행들의 업사이드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이니까 또 배당 얘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이익을 저렇게 남기는 은행들 배당 좀 주나요? 배당을 아마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주진 않죠. 네, 줄 것 얼마나 같고요. 주나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처음 저희 자료를 작성했을 시기에는 은행들이 작년 수준의 DPS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작년 수준의 DPS가 유지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DPS는 이미 배당 수익률. 네. 그 주당 배당금. 주당 배당금. 주당 배당금인데 이제 작년 수준의 DPS가 유지된다면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질 올라가겠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당국에서 은행들 좀 배당 자제 권고를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러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연간이익이 이렇게 좋다면 DPS를 굳이 하향할 이유는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증권 보험을 다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커버리지 중에서 배당
수익률은 은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한 6% 넘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요. 네. 우리금융지주가 한 5.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수준의 DPS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은행들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주 좀 관심을 기울여도 될까요? 노골적 질문입니다. 네, 저는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은행들은 정말 시장에서 이익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3년째 이익을 믿어주지 않고 있는데 몹쓸 은행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감익된다는 NIM이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들 이익은 감익할 수 없다. 감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장성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은행주가 굉장히 외면을 받았었는데 3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다기보다 이제 증액이 가능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내년 실적도 지금 증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은행들 지금 4년 연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건 은행주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은행주는 뭐 배당적인 매력도 있지만 좀 그런 논리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은행주 좋다 그랬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각 은행사와 금융지주사 상태는 어떤지 누가 제일 매력이 돋보이는지 오늘 좀. 네. 이게 사실 올해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졌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똑같아요? 네.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로 거의 모아졌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그랬고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KB금융이라는 회사는 그 분쟁 상품,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실 가장 자유로운 회사였고요.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내년에 한 1,5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KB금융이 사실 올해 은행의 주도주였고 네. 하나금융지주는 이 탑티어 금융지주랑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익 체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을 굉장히 좀 너그럽게 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의견이 굉장히 모아졌었는데 저는 여기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예전부터 네. 이 ROE가 좀 높은 금융사? 높았어요. 높은 회사였고. 장자본이익률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옛날에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은 대손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할 때 모든 익스포저가 다 하나은행에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골치 아파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회사들이 건전성 강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실 대손 비용 자체도 굉장히 낮고 이익 체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제 분기 이익 7천억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하게 된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밸류에이션이 아직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재평가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KB금융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KB금융은 어때요? KB금융은 지금 뭐 은행증권, 보험 모든 영역에서 딱히 흠집 없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이고, 고루고루? 네, 골고루 잘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상품 관련해서 충당금 이슈도 크지 않고, 그런데다가 이제 프루덴셜 생명이 올해 이제 4분기부터 완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프루덴셜 생명이 풀리 이익으로 반영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반영이 될 거거든요. 저희는 한 보수적으로 프루덴셜 생명의 연간이익을 1,500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익 논리에다가 자회사 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증익 폭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KB금융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노이즈가 없고 증익 가능한 뭐 그런 면에서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지주로 가볼까요? 네, 신한지주가 올해 조금 뭐가 많았죠. 네, 이슈 예, 라임이랑 뭐 옵티머스랑 뭐 젠투도 그렇게 이제 각종 분쟁 상품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좀 이제 약간 투자자들한테 좀 외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은 분명해요. 이게 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 이 사태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끝났다고 저희가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뭐 사실 좋은 종목도 많은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런 노이즈에서 좀 자유로운데 신한지주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확실하게 마무리된 국면은 아니다. 하지만 어닝 체력, 그러니까 그 어닝 파워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나 이것들이 좀 다 끝나고 나서 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해야죠,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 있고요.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유일하게 감익된 회사예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없어요, 우리금융지주는. 그래서 올해 브로커리지의 수혜를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실적을 본다면 사실 올해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증익 폭이 가장 큰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금융지주는 아직까지 좀 숙제가 있죠. M&A를 계속 해야 돼요. 뭐 증권사도 인수를 해야 되고 뭐 보험사도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다 완성되고 나서 우리금융지주를 보셔도 편안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개 은행이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선두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도 분명히 앞으로는 좋아질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런 반면에 하나금융지주랑 밸류에이션이 같기 때문에 좀 매력도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각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은행주들이 대부분 그 우리 주가 얘기하면 뭐 PBR이라고 하는 북밸류 네. 청산가치가 청산가치, 네. 뭐 0.3배, 네. 0.4배? 네. 왜 이런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깨가 아프시네요. NIM이 네. 5년 동안 빠졌습니다. 근데 네. NIM의 핵심 지표잖아요. 그런데다가 성장성이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은 이 꿈이 있는 기업을 좋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바이오 막 한방. 네, 그렇죠. 한번. 네, 그러니까 이 성장성, 확장성이 확실한 주식들은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는데 네. 은행은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청산 가치가 0.3배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과정에서 은행주가 좀 계속적으로 좀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밸류가 이렇게 좀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4년 연속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좀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충이 묻어나는 멘트였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은행주 들여다봤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은행증권보험 애널리스트 박혜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